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봄 기운이 이제 조금 느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훈훈하고 그런 얘기를 준비했었으면 좋았겠는데요. 예산 추적을 저희가 하는 내용들이 훈훈한 것만은 아니어서 오늘도 저희가 또 내용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분위기만은 화기애애하게 따뜻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서슬퍼런 눈으로 예산 추적에 나서주실 빅벙커 특별예산감시위원 3인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연우 멘탈 헬스 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하수정 마음의 정원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우 박사님은 소개를 따로 안 드렸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가끔 그러세요. 너무 제가 네, 뭐 예산의 마스코트 막 이렇게 항상 하더니. 하다가도 또 안 할 때는 안 하고. 네, 오늘 뭐 예산의 뭐 오은영 이렇게 박사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분의 예산감시위원들과 꼼꼼하게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219억 7,6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음표가 붙었어요. 네, 오늘의 예산에서 물음표를 붙여서 나온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자세한 얘기는 차차 또 나눠볼 텐데 그 전에 힌트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박사님부터 보여주시죠. 몸에 새기는 마음의 상처. 아파야 편해지는 것,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충동. 소리 없는 아우성. 오늘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219억 원이 어떤 예산일까요? 오늘의 예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의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는 문화가 번지고 있습니다. 넉 달 전 팔에 자해를 했다는 18살 조 모양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에도 뭐 우울계, 자해계라고 해서 우울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해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해를 하고 난 후에는. 그 빈도가 그렇게 드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이제는 자유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말은 일찍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연령대가 확대된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소아청소년기 때 잠시 증가했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계속 지속한다 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샤프로 했었어요. 눈썹칼로 또 자해를 몇 번 해봤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심하게 했어가지고 이게 그 한 번 시작하게 되면은 그렇게 중독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아빠가 난리를 쳤던 게 이럴 거면은 죽고 싶으면은 내 손으로 다 죽이겠다.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핸드폰은 왜 필요하냐. 핸드폰도 망치로 부숴버리겠다. 그냥. 이제 한 번 더 자해하면 자퇴하겠다고 각서 써라. 약간 이런 협박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저에게는 학교가 안 좋은 추억들로만 남았어요.
사실을 전혀 학교에서도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뭐 이런 학폭 이런 거야 이제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알지만 자해는 내가 살고 싶다 하는 거고 도와주세요 헬프미라 하는 거예요. 자해에 대해서 너무 편견에 찌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그거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어봤고 그게 너무 아픈 걸 알기에 그리고 사실 자해를 오래 할수록 자살의 위험도가 커지거든요. 전 더 이상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의 예산은 2022년 한 해 부산시 그리고 대구시의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빅벙커 사상 최초로 물음표가 붙었던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정 박사님, 오늘의 예산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늘의 주제가 청소년 자해인데요. 청소년 자해와 관련된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 예산 219억 원에 속해 있습니다. 네. 219억이라면 언뜻 들으면 좀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2년 한 해 부산시 교육청, 대구시 교육청 4개 기관의 예산이 32조 9,606억 원입니다. 이 중에 청소년 정신건강 예산은 0.06%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적은 예산인 셈이죠. 그렇게 보면 그렇네요. 근데 오늘의 예산 중에 물음표 이제 붙었었잖아요. 네. 물음표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요? 이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 안에 청소년 자해에 해당하는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자해로만 구분되어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따로 추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된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빅벙커는 오늘의 예산,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그래서 청소년 자해 예방 및 치료에 들어간 예산을 딱 떼면 얼마인가 이런 거를 우선 추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가장 먼저 짚고 가야 될 게 있죠. 저는 이 청소년 자해 이렇게 단어만 들으면은 자살과 연결된 그런 것처럼 들려서 그런지 굉장히 참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수정 대표님, 자해란 것을 따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처음으로 지금 들어가는데요. 자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자해는 그 용어에서 나타났듯이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동을 자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이 자해를 하는 이유는 뭐 죽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는 그런 자해가 더 많습니다. 네.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하는 자해는요, 좀 치명적인 방법보다는 이제 뭐 칼로 그 신체를 베거나 긋는 행동이 제일 많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뭐 뼈에 골절을 낸다거나 화상을 입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독극물을 먹거나 이물질을 먹어서 몸을 괴롭히는 행동도 있어서 좀 단순하게 봐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쓰이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신체를 활용한다는 말이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2018년쯤이었던가요? 또 이 문제가 잠깐 얘기가 있었어서 청소년 자해에 대해서 당시에 뭐 각종 매체들이 많이 조명도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5년 지난 지금 저희가 다시 또 BRC 벙커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최현우 대표님, 청소년 자해 현재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자살, 자해 시도 건수가 2017년도에는 2,633명이었는데 2020년 4,459명으로 2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청소년 자살, 자해 상담 건수도 2017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자해에 대한 어떤 비율이 22% 정도가 된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었다. 그리고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해를 쉽게 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보면요. 저는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청소년들이 실은 이제 학교를 많이 가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받는 학교로 인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좀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김진 교수님 이 생각이 좀 틀린 건가 봐요. 네, 언뜻 생각해 보면 학교를 안 가면 스트레스가 줄 거라고 생각도 들잖아요. 예. 근데 학교란 것의 기능이 또래 아이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위험인자가 스트레스라면 또래와의 관계는 보호인자가 되는 거죠. 이 보호인자마저도 줄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 2021년에 코로나19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있었거든요. 전국 만 13세에서 18세 57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네. 이 중에 경도 이상의 우울감을 느낀 비율이 35.2%였어요.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죠. 답변한 게 그 정도입니다. 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답변을 한 아이들 이면에 이게 우리가 경도 이상이라는 게 상당히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우울감을 느낀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중에 10.2%는 자살 또는 자해 생각을 했다라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립감 이런 것들이 증가된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로 인해 대인관계를 통한 해소도 기회도 많이 줄었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자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 통계가 지금 자살과 자해를 모두 포함한 조사라는 거죠. 좀 전에 하 대표님이 자해가 꼭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최현우 대표님, 그럼 자해만 해당하는 그 내용은 알 수 없나요? 사실 아직 우리 사회는 자살과 자해를 구분하는 그런 맥락에는 있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 나는 자해한 적이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사는 전체 학년에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이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 수치를 발표하는 것도 지금 꺼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그러나 이 얘기를 정리해 보면 현재 통계상으로 자해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살과 자해를 구분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통계 자체도 2020년 이제 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최근 현황을 알기 위해서 부산시 교육청에 몇 번이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안 좋기 때문에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이게 또 과연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실태를 현실을 알아야만 우리가 그에 걸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되는데 관계기관에서 한번 이 부분은 좀 고심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청소년 자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힘든 그런 상황인데 또 비안시벙커가 잘하는 게 또 자체 조사여가지고 저희가 부산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개 교칙 섭외를 해서 전교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직접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 박사님.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또 발로 뛰는 취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작진의 설문에 응답한 학생은 총 89명입니다. 이 중에 최근 3년 내에 자해 충동을 느낀 학생이 무려 약 38%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내에 자해를 시도했다는 학생이 약 14% 정도로 나왔고요. 주변에 자해를 경험한 친구가 있냐는 질문에도 약 41%를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상당한 거죠. 네. 저희가 학생, 학부모 모두 조사를 했잖아요. 본인의 자녀가 자해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학부모는 약 6% 정도였습니다. 학생들과 차이가 좀 있죠. 지금 이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부모님들도 많으시다는 거고 아까 그 답변에서 보게 되면 본인의 얘기, 주변의 친구 얘기와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또 답변 자체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숫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수영 대표님,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자해를 시도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설문조사를 봐서 알 수 있듯이 14%가 자해를 시도했다면 한 반에 한 25명이라고 잡으면 1명에서 2명 정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자해를 많이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교사분은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잘 모르는 이유를 여전히 자해를 좀 자살 행동으로
자살로 봐서 준자살로 여기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야만 자해를 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자해를 그냥 그 또래에 하는 유행처럼 하는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좀 청소년들이 자해를 하면서 좀 숨기는 경향이 많아서 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그래요. 명확하게 정의를 저희가 내린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뭐 자해가 자살의 뭐 전 단계다. 자해를 따로 떼어서 뭐 자살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 자체도 조심스럽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얘기를 정리해 보면 아이들이 어떤 현 자신의 상태,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자해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 아이에게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도움을 바라는지 어떻게 도와주길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큰 용기를 내서 저희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려준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해 현주소 당사자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쭉 계속 학교 폭력이 이어졌고 중1 때도 그 학교 폭력이 계속 이어지다가 그때 완전 큰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자해를 하게 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님께 그냥 그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자해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학교 폭력 트라우마가 저한테는 제일 크게 와닿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내가 이런 상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한번 하다가 너무 아프니까 그만두했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 오니까 한번 해보니까 스스로가 좀 감정이 가라앉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해는요 신체적 고통으로 정신적 고통을 없애주는 거예요. 아야 하면서 아프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 고통을 느끼면서 정신적 고통이 조금 내려앉게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 얘네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한번 하게 되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효과가 좀 이렇게 진정 효과가 있다 보니까 좀 자꾸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빈도가 높거든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외래에 오는 아이들한테 조금 울적하고 위축돼 있고 또래 관계 안 좋고 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오는 아이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한 번씩 살짝 물어보거든요. 나 뭐 어디 몸에 상처 내거나 뭐 칼로 그어보거나 뭐 이렇게 자해 같은 거 해본 적 없니? 이러면 상당수의 아이들이 선생님 저 한 번 있었어요. 뭐 지난번에 한번 뭐 어떤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때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빈도가 그렇게 드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물어볼 때마다 없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종종 선생님 저 알아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스트레스 해소 방식의 일종으로 이해하시는 게 일종의 행위 중독으로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극단적인 우울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데 그러니까 자살 시도랑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비자살성 자해라는 거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이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뭐 나라고 안 걸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럼 비자살성 자해가 우리 아이한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언제든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화면을 보니까 제가 그간 자해에 대해서 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또 그 자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돌아보면 제대로 된 개념이 좀 잡혀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용기를 내서 본인 얘기를 들려준 친구들의 일단은 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너무나 예상과는 다른 얘기들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자해. 청소년들은 자해를 왜 하는 걸까요? 네, 비자살성 자해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죽고 싶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방법이 건강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소통구라고 쓰여지고 있고요. 이게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선택지가 자해라고 하는 얘기인 건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저 김진 교수님, 교수님 찾아온 아이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많이 하죠. 아, 그러니까 자해를 통해서 이 상처를 낼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후련하다예요. 네. 그러니까 긴장의 완화, 해소잖아요. 그 방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해를 하게 되면 우린 되게 아플 것 같잖아요. 근데 자해와 동시에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뇌에서. 우리 엔돌핀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몰핀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몰핀의 기능이 통증 완화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면 이 느낌을 분명히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상황,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상황 또는 긴장감이 증가되는 상황에서는 이걸 또 하게 되는 방식이 의존하게 되는. 네, 쉬워지죠. 예. 이러다 보니 자꾸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비자살성 자해라는 말이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의도는 명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비자살성 자해라고 이름이 붙은 거죠. 근데 이게 정식 진단명은 아니에요. 저희가 정신건강의학에서 쓰는 진단 기준이 있는데 거기 비자살성 자해는 아직 정식 진단 기준으로는 올라와 있지 않아서 이걸 따로 뽑아서 연구가 잘 되지 않고 있죠, 이러다 보니. 그래도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는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이 청소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해라는 행동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내가 제대로 내 아이를 돌보지 못했나, 내 주변 아이들이 관심이 없었나, 내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 박사님, 그래도 가정에서 100% 다 아이들을 들여다보지 못하더라도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분명히 이제 자해를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는 있잖아요. 네, 예. 제도와 사업은 있습니다. 오늘의 예산 219억 원에는 자해를 경험하는 아이들을 대상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 위센터, 예.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자해하는 청소년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예산 이제 219억 원 얘기로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의 예산 219억 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을 돕는데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산 추적에 나서 보겠습니다. 보시죠.
학급수도 많고 학생들이 많은 경우,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학년까지 해서 과밀 학급이고 하면 1,000명이 넘는 학교도 있는데 그때도 상담교사는 1명이니까 관리하는 게 사실 힘들 수 있다. 학교에 가면 숨이 안 쉬어졌어요. 이 한마디만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숨이 막혀서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막힌 그 상태로 길면 10분, 20분까지도 지속이 되는 그 상태를 거의 매일 경험을 했어요. 중학교부터 말을 하자면 중학교 때는 이제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자해를 하면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일단 많이 혼내셨죠. 많이 혼내고 그 즉시 바로 부모님한테 몇 번이고 계속 알리고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조금 더 숨어들게 하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계기가 되었고,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한 번은 자해를 하고 선생님한테 걸렸는데 이제 한 번 더 자해하면 자퇴하겠다고 각서 써라, 약간 이런 협박까지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저에게는 학교가 안 좋은 추억들로만 남았어요. 병원에 예약을 하기가 사실은 너무 어렵고 예약이 너무 꽉 차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청소년 입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지금 학기가 시작을 안 했고 마무리하는 시점인데도 몇 달을 막 기다려야 하는 병원도 있어서 선생님들끼리 그 병원 정보도 공유하고 계속 전화해서 예약을 잡아야 하거든요. 억울한 환경, 억울한 환경도 있지 않습니까? 선별하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찾는 것도. 심지어 요즘은 이제 학교 방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교와 상담도 하고, 사실은 이것이 하려 그러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큰 어떤 위기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그 병원의 시스템이 학교로 이동해 버려요, 아예. 그래서 학교에서 전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주기 때문에 학교가 빨리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그렇게 되죠. 컨트롤 타워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 지자체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그 허브 기관으로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그 민간에서 운영하는 아주 작은, 사실은 한 5명 정도 근무하는 그런 기관들인데, 이제 그 기관에서 사실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기에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되게 부족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위기 청소년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빠르게 또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시스템을. 근데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좀 기반이 좀 부족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자기 신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반이 안 되는데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키울까를 진짜 지금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를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에는 땅을 치고 회할 일이 생길 거고 사실 우리의 노후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그리고 뭐 구군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의 비율을 아동 청소년에게 쓰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고요. 사실은 국회의원 되게 바쁘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 명을 구하면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걸 보고 애들이 처음엔 따라 부르다가 그 다음엔 자기가 자해도 하고 다른 친구를 자해시키기도 하고 폭력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인터넷 바다에 넘쳐 흐르게 놔둘 수가 있죠. 어른들이 그걸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 저게 자해구나, 자해를 어떻게 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처음 시작한 것 같아요. 저걸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가라는 의문에서 그렇게 처음 시작했습니다. 네, 아이고 보는 내내 머리가 참 복잡해집니다. 자,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을 돕는 체계가 크게 학교 안과 밖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학교 안의 제도를 보면은 교육청소관에 위클래스, 위센터, 병원형 위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이제 아우르는 게 지자체 소관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센터 이렇게 되는 건데, 자, 하수정 대표님 먼저 학교 안 지원 체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청소년을 돌보는 여러 기관들이 사실 많다고 봐요. 세 개 부처가 각각의 사업을 가지고 각각의 예산을 배분을 해요. 칸막이 행정으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못 낼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혁신이거든요.